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자꾸만 듣게 되는 이유가 반도체 인재 부족하다, IT 인재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인재가 부족하게 된 것이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이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화두 반도체 인재가 부족하니까 반도체 학과를 왕창 신설해서 신입생을 많이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죠. 부족합니까? 그리고 왜 부족합니까? 굉장히 부족한데요. 네. 사실은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눈떠보니 선진국을 출간하고 난 뒤에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요새는 좀 뜸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교도 몇 군데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중에서 나 정말 너무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나는 계속 연구할 것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대학교 가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을 한 것 명도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한 명도. 네. 그래서 심지어 중학교에 가서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대학교를 가는데?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좀 더 중학생들조차 네.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 정말요? 네. 요즘에 진짜 다 조숙하구나 진짜. 네.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 손 한 명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재벌이라고 쳐요. 대기업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재를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룹에서 제일 뛰어난 애들을 성형을 하게 만들자. 성형. 예. 두 번째로 뛰어난 애들은 피부를 하게 만들자.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뛰어난 애들은 약국을 하게 하자.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좀 황당한데요. 이렇게 황당하죠. 말씀하셔도. 네.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네. 그 인재 풀이 있다면 물론 이제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그게 뛰어난 인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변별 수단으로 삼잖아요. 메뉴에 크림을 싹 걷어가지고 다 의사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를 시킵니다. 쭉 가다가 밑에 이제 약사가 나오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쪽 편에 크림들을 싹 걷어내서 다 공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첫 페이지에다가 성형외과 의사와 공무원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21세기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 배분 시스템에서 굉장한 고장이 나 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의사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진을 찍는, 수학을 푸는, 물리학 책을 읽는, 그리고 심지어 글을 쓰기도 하는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한국이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쓰는 예산이 OECD 전체에서 끝에서 3등입니다. OECD 평균이 20%가 좀 넘을 텐데요. 한국이 12%대 언저리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빈곤 탈출률이 뭐냐면 빈곤선 아래에 있던 시민들이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선 위로 올라오는 비율을 빈곤 탈출률이라고 그래요. OECD 평균이 64.1%예요. 대한민국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선 밑에 있던 사람들이 빈곤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보니까 40% 아래인가 보죠?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19%에서 21% 사이입니다. 와, 그건 진짜 거의 없는 거군요. 끔찍하죠. 네. 거기다가 노인하고 비교하면요. 노인은 이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에 따른 빈곤 탈출률이 OECD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노인이 되면 일단 직장이 사라지고 일을 시켜줘도 몸과 마음이 안 받쳐줘서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 빈곤 탈출률이 OECD는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격차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인가를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OECD 전체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돈도 끔찍하게 작고 빈곤 탈출률도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1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노인들 같은 경우는 4분의 1 수준 이하고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지만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에다가 245%를 곱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 의사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서 점점 더 보수적이 되는군요. 굉장히 보수적이 되는 거죠. 의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래야지 안 죽으니까. 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재 배분 시스템이 끔찍하게 고장이 나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스템이라고 하죠. 수학, 과학, 공업, 뭐 이공계 이쪽에 그 어떤 인재가 통째로 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리학과만 해도 미국은 해마다 물리학과 졸업생 수가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방에 가면요. 태반이 물리학과라는 학과가 없습니다. 네.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공립대학교 외에는 물리학과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에서 7나노 밑으로 내려가면 양자역학, 양자간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갖 곳에서 물리가 쓰여요. 그리고 재료 쪽에서도 깊이 내려가면 이게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쪽 인재도 끔찍하게 모자라는 상황이 곧 옵니다. 좀 물리 쪽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양성되기 힘들어 보이는 게요. 물리학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다 뒤집으니까 우리가 네. 정답 이렇게 맨날 1, 2, 3, 4 중에서 찍던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답이 두 개인 것도 이렇게 많은 건지 그래서 야 이거 양자역학은 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하고 제일 안 맞는 게 양자역학인데 그럴 것 이런 같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물리학과 학생조차도 없다면 그 첨단에서 연구할 그런 일종의 네. 개척자도 없는 거네요 그렇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인공지능 쪽에서도 사실은 네.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다 수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인공지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나 이쪽에 뭐 새로운 화학물질 구성하는데도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기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짜는데도 물리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고 있고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원 적어도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제간 연구,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기공학과, 뭐 연력학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같이 융합 연구를 하고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은 반도체 쪽은 제대로 된 인재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왜곡된 인재 그 배분 시스템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그게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게 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영역을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이 자꾸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인재가 없다 또 이런 말하고 동시에 이렇게 좀 상반된 얘기가 계속해서 부딪히는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사실은 초입에 있고요.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심하게 뺏은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보다 훨씬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보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리고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안면 인식 같은데 인공지능이 쓰이고는 있어요. 쓰이고는 있지만 그게 일상적 일자리를 많이 뺏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디지털 기술로 일자리를 많이 뺏긴 건 있죠.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그 톨게이트에 네. 징수하는 이 징수원들이 다 네. 사라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인공지능은 아니고 디지털 기술에 따른 자동화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좀 제기해 보고 싶은 게, 인간 노동의 역사는 노동 시간을 줄여온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유소년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시간씩 일을 하고 뭐 4살, 5살 넘으면 노동을 시켜서 그 당시에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20살, 21살 그랬습니다. 거의 90년 동안 그랬어요. 네. 그 뒤로는 계속 노동 시간이 줄어왔습니다. 근데 왜 노동 시간이 줄어왔고 앞으로도 줄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생산성이라고 할 때 10명이 100개를 만들던 게 10명이 1000개를 만들면 생산성이 10배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 10시간 동안 100개 만들던 거를 20시간을 일해서 200개를 만드는 것을 생산성이 올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10명이 시간당 10개 만드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8시간씩 일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생산성을 오해한 그런 건데, 지금은 10명이 10만 개를 만드는 시대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는 비슷한데 10명이 10,000개를 만들다가 10만 개를 만들게 되면 시장에 물건이 10만 개가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00개 팔 때도 다 사람들이 먹고 살았으면 10만 개를 만들면 나머지 9만 개를 어디다가 팔까요? 진짜 팔 데가 없겠네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과잉 재고가 나오는 거고, 이게 거듭 반복되면서 불황이 나타납니다. 대공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가령 10배가 올라가게 되면 대단히 현명한 방식은 1시간 일하는 겁니다. 네. 팔 데도 없는데 네. 일을 적게 하는 게 1시간 낫겠군요. 일을 해서 네. 나머지 9시간을 여가로 교양을 쌓으면서 네. 운동을 해서 등산을 하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이웃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끊임없이 줄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8시간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너무 오래 해왔던 겁니다. 생산성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잉 재고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물이 막 만들어서 먹는 게 반도 안 되고, 옷도 가먼트 같은 경우에 30%인가 뭐 그 정도를 한 번도 입지 않은 채로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류가 조금 더 현명했다면 머리를 맞대고 각자 나눠서 너 이만큼 생산해, 나 이만큼 생산할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 4일 근무나 주 3일 근무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급격히 높아진 생산성만큼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는 쪽으로 그 시간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어질 리가 없는 거죠. 네. 훨씬 더 창의적인, 더 보람찬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이를테면 노인들을 보살피는 직종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사회적 취약자를 보살피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살게 만들면서도
이미 풍부하게 남는 잉여 산물을 이용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9 to 5로 일주일에 5일을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높아진 생산성만큼 재고는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뺏긴 채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뻔한 산수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어쨌든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질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결국은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인재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창의적인 인재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논란과 또 화제를 좀 불러왔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인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진짜 IT 업계의 산 증인이시니까 저는 다른 분보다도 박태웅 이사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미래를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단선적인 접근. 그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낮게 달린 열매를 막 따먹자는 태도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 인력이 모자라. 아 그래?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 이런 식이 굉장히 단선적이고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예를 들면 아주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한국이 주니어 수준에서는요. 세계 1流급입니다. 뭐 세계 4강에도 자주 듭니다. 그 야구에서도 보면 미국을 꽤 자주 이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변화구를 가르칩니다. 특히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깨에 굉장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MLB에서 지침으로 16세 전에는 못 던지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변형을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조 자체가 그 어릴 때부터 거의 프로 선수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오후 수업 잘 안 들어가고 시험 거의 뭐 포기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미 운동으로 프로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먹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돼버려요.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야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어깨가 상하든 말든 대회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까지 한 수 아래로 봤던 미국과 이런 경쟁 선수들이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굉장히 싱싱한 어깨로 150kg, 160kg를 막 던지는데 한국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150kg 비슷하게 던지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오는 수준. 왜냐하면 이미 다 어깨를 상해버려서. 그리고 그 프로야구 전문가들, 트레이너들이 하는 얘기는 어릴 때는 야구만 해서는 안 된다. 몸의 신체가 골고루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서 신체 각 부분이 고르게 발달할 기회를 줘야 되고 눈과 몸이 협업할 수 있는, 협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익혀야 한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공부를 다 해야죠. 그러니까 혹시 운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학교도 마찬가지인 게요. 그 이를테면 컴퓨팅적 사고력이란 말을 한번 합니다. 컴퓨팅성 사고력이라고 하면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극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깨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코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지극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걸 풀 수 있어서 이렇다면 이렇고 이렇다면 이렇고 이렇다면 이럴 텐데 그러니까 가정과 그게 맞는 해법, 가정과 그게 맞는 해법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일단 제가 프로그래머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가령
이런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 개발자가 얼마나 유능한가는 경우의 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튼이 이렇게 돼 있고 분명히 명백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안 보고 이거 누를 수가 있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혹은 동시 접속이 5만 명 정도 될 수도 있을 건데 동시 접속이 5만 명이 됐을 때 서버가 터지지 않으려면 나는 근데 내 돈으로 지금 서버를 3대밖에 못 사는데 5만 명이 붙어. 근데 동시에 붙으면 세대는 못 견뎌. 터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든가 딜레이 시간을 몇 초까지 사용자들이 견딜 수 있을까? 라든가 DB가 터졌을 때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백업 데이터는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붙여놓을 건데? 라고 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을 얼마나 많이 상상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프로그래머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 잘 정리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과정의 80% 이상이 끝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나는 코드를 한 줄도 짜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보통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애들 코딩 교육 어떻게 시켜야 돼요? 코딩만 그렇죠. 교육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코딩만 것 교육시키면 같아요.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단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그 다음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망치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망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해서 실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못을 뽑으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럴 경우는 펜치를 쓰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못을 박으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파트 벽에다 못을 박으려고 한다 그러면 시멘트 못과 거기에 올리는 망치를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자주 못을 박는 사람이면 아주 튼튼하고 상업적 목적을 쓸 수 있는 망치를 줘야 될 것이고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박을지 말지 모르는 사람이면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이거 빌려가세요. 다시 안 쓰실 텐데. 그러니까 경청을 하고 상대의 요구 조건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프로그래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능력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서 코드는 한 줄도 없죠. 네. 그러니까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력과 공감력과 경청하는 태도와 지극히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과 경우의 수를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코딩은 아직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I와 디지털 대변환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태도와 그 경청한 것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력과 그러니까 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쓴 사람이 코딩을 굉장히 잘합니다. 남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다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과 수학적인 사고력이 결합할 때 그 디지털 대변환에 적합한 그런 인재로 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코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반도체 학과 만들고 빨리 코딩 교육하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닌 것 같습니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그러니까 겁니다. 아예? 아주 어릴 때 코딩을 막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뭔지도 모르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하나의 주입식 암기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재미, 프로그래밍 하는 재미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즐거움을 느꼈을 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어떤 즐거움을 느꼈을 사람이 주어진 숙제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로 전락해버리는 그리고 반도체 학과 만든 일도 그렇죠.
그게 종합 예술적인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태계적인 사고를 접근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래도 이걸 재밌어 할 거야 라고 두드려 맞는,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 교육이라는 거를 아예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냐면은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입시가 지옥이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쓰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입시 지옥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공부하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공들이 대학 교수하고 월급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취재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 어떤 광산 취재를 갔는데요. 이 호주가 차량 가격이 비싼데 그 광산 주차장에 전부 다 좋은 차가 있길래 네. 이게 누구 차입니까 물어봤더니 광부들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봉이 엄청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입시가 지옥이 되지 않게 해야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원래 어릴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나의 적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는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즐겁게 보내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떨 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준비를 시켜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혼자 설 수 있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원래 학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국의 공교육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정말 애들을 사랑을 해서 네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키면 한 3주 지나면 학부모가 찾아올 겁니다. 당신 우리의 인생 책임질 거야? 왜 입시 준비를 안 시키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왜 그러느냐? 사회가 지옥이거든요. 이게 안전판이 없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오징어 게임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우리한테 왜 그러는데 당신 우리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데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쳐야 될 것은 자기 적성을 알게 돼서 내가 네.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몇 시간이고 즐겁게 할 수 있구나. 나는 뭘 손으로 만들 때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아, 나는 정말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나는 너무 좋아. 혹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운동할 때 난 정말 미치도록 기쁜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재 배분 시스템과 인재 육성 시스템이 다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교육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새로 제시한 방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하던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 이런 방향으로 지금 네. 이제 방향 제시가 됐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IT 혁명을 이끌 인재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부모들, 내 아이는 정말 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진짜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부모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그런 혁명을 이끌 인재가 돼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이 환경 하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공교육이 굉장히 뛰어난 점도 많았습니다. 그 보편 교육으로서의 공교육이 한국만큼 수준 높게 이루어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산업화 시대에는 굉장히 잘 훈련된 인재를 배급하는 최적의 구실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잠자리가 됐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나의 당당한 권리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시 지옥에서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학생이 같이 노력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수학적인 사고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하고 사실 그런 게 입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 문해력, 네. 독해력을 키우는 작업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충분히 잘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입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독해력과 문해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창의력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게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걸 키우고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무엇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는 세상이 바뀔 수 있게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정말 못 없앨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안면 인식이라든가 뭐 생체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증을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막 훨씬 편해졌더라고요. 정말 진짜. 네. 정말 숨이 탁 트이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입시 지옥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해라. 왜 우리는 정말 이것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허덕거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실질 구매 소득에 있어서 프랑스와 일본도 넘어섰는데 아직도 허덕이며 살아야 되냐.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자 하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계속 요구를 하면 언젠가 바뀝니다. 그런 사회적 안전판이 있어야 창의적인 도전에 나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밑에 그물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암벽을 올라가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암벽을 겁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전부 다 암벽이 뭡니까? 안방에서 다 성형외과에서 남의 얼굴 멀쩡한 얼굴 막 고치고 몸에 실리콘 넣고 그런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크림을 걷어서 글로 다 넣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모든 학생이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건 그게 이상한 이상하다는 것 같아요. 거예요. 네. 그 일은 충분히 네. 가치 있는 일일지라도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경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바로 눈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이사회 의장님을 모시고 장시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